안녕하세요. 창밖을 보니 비가 제법 굵게 내리고 있네요. 혹시 지금 계신 그곳에도 비가 오나요? 저는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무릎이며 허리며 안 쑤신 데가 없어서 아이고 내일은 날이 굳으려나 보다 하고 제 몸이 먼저 일기예보를 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었는데 76이라는 나이를 먹고 보니 이제는 낭만보다는 뼈마디의 시림이 먼저 찾아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 한 구석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꼭 옛날 생각들이 흙탕물처럼 피어오르곤 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조금은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6 뱀띠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겪으신 형님, 언니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들어오신 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듣고 계시든 오늘만큼은 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방금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기밥솥이 쿡쿡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경쾌하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밥통을 열었는데요. 세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하얀 쌀밥 냄새가 어찌나 달큰하고 구수하던지요. 주걱으로 밥을 휘휘 저어서 공기에 담는데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쉰 한숨이 아니라 이 밥이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흔해져 버린 이 세상이 문득 낯설게 느껴져서 나온 한숨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지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쌀이고 물이고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 바람 쐬고 추우면 보일러가 팡팡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어릴 적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만사가 행복해야 할 텐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한 걸까요? 왜 기름진 쌀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만 같을까요? 저는 오늘 그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평생을 억척스럽게, 때로는 모질게 사셨던 한 여자,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처럼 비냄새가 흙내와 섞여 훅 끼쳐오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60년 전 그 낡은 초가집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아궁이에 젖은 솔가지를 넣고 불을 지피면 매운 연기가 방 안 가득 퍼져서 눈물 콧물 쏙 빼놓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매운 연기 냄새가 지금 제 코끝을 스치는 이 빗물 냄새 속에 섞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밥을 굶기도 한다는데 우리에게 배고픔이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공포였고 수치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거대한 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말이 인사말이 된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끼니를 때우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던 시절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은 것처럼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밥그릇이 둥둥 떠다니던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76 먹은 노인의 몸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독했던 배고픔의 기억 한가운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도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던 곳.
안방 천장에 붙어있던 캄캄한 다락방, 그리고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무쇠 자물쇠. 밤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내려오시던 어머니의 서늘한 눈빛. 어린 저는 그게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를 증오했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계모가 아닐까? 친자식이라면 이렇게 굶길 수가 있나? 저 다락방에 혼자 맛있는 걸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드시는 게 분명해. 철없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그 시절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또 그 나이를 훌쩍 넘겨 할머니가 되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독하게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히 쌀 한 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다락방의 쌀독 속에 어머니가 묻어두었던 것은 쌀이 아니라 당신의 피눈물이었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탱하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구차했던 이야기라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진 세월을 건너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사모곡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다면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밥 알의 단맛이 오늘 제 이야기의 쓴맛을 조금은 달래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빗소리를 배경 삼아 1960년대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 쓰러져가던 제 어린 시절의 집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억척스러운 우리 엄마, 그리고 배고픔에 눈이 멀어 엄마의 비밀을 훔쳐보았던 어린 명자가 살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아니 뒤늦은 참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두매산골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제법 널찍한 낙동강 줄기가 흐르고 뒤로는 험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이었지요. 봄이면 강변에 흐드러지게 피던 갈대숲이 어찌나 장관이었는지 바람이 불면 사악사악 하고 갈대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오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그 강과 산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채우고 강가 돌무더기를 뒤져 피라미나 민물개를 잡아야만 저녁 반찬이라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6.25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총성 소리는 멈췄지만 우리네 삶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적이 찾아왔으니 그게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동네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궁색했습니다. 원래부터 뼈대 없는 집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사랑방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곳간의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부자 3대 못 간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는지 아버지 댁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 자식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생활력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은 더없이 호인이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멋쟁이셨지만 그게 처자식 굶기는 가장의 덕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우대는 멀쩡하셔서 하얀 못이 적삼을 받쳐 입고 중절모를 눌렀으면 영락없는 서울 신사 같았는데 정작 손에는 흙 한 번 묻히기 싫어하셨지요. 내 언젠가 큰 한방을 터뜨려서 너희들 비단 옷 입히고 고깃국 먹여주마.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뜬구름 잡는 사업을 하신답시고 며칠씩, 몇 달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논 팔고 밭 팔아 마련한 돈을 몽땅 들고 나가셨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그저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한방은 끝내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갔지요.
제가 국민학교, 아니 지금의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이번엔 진짜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아버지의 손길이 유난히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지 섣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개나리가 피고 저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편지 한 장 전보 한 통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늙으신 할머니와 35 젊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연년생 남동생 둘, 이렇게 여자 셋의 철부지 사내아이 둘이었습니다. 기둥 없는 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바람만 불어도 지붕이 들썩거리고 비만 와도 벽이 허물어질 것 같은 공포. 그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건 오로지 제 어머니였습니다. 35.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요즘 같으면 시집도 안 갔을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는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집안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마치 얼굴에 쇠가죽이라도 더 씌운 사람처럼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남의 집 빨래, 삭바느질, 품팔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셨지요. 새벽 별을 보고 나가셨다가 달을 보고 들어오시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손등,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끝, 겨울이면 그 틈새가 터져서 벌건 피가 배어나오는데 어머니는 그 상처에 촛농을 뚝뚝 떨어뜨려 막아가며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파?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배고프다 소리나 하지 마라 하고 툭 내뱉으실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점점 독해지셨습니다. 마치 세상과 전쟁을 선포한 장수처럼 우리 삼남매를 굶겨 죽이지 않겠다는 오기 하나로 버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집착에 가까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안방 윗목 천장에 붙어있는 다락방을 단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시골집 구조가 다들 그렇듯 우리 집 안방 천장 한 구석에는 조그만 문이 달린 다락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제사상이나 묵은 짐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그 다락방을 성역처럼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커다란 무쇠 자물쇠를 구해다가 다락방 문고리에 채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항상 어머니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심지어 목욕을 하실 때도 어머니는 그 열쇠 꾸러미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엔 귀신이 산다. 얼씬도 하지 마라. 다락 문 근처에만 가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의 으름장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막내 동생이 호기심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다 어머니께 들킨 적이 있는데 그날 동생은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평소에 매를 잘 들지 않던 어머니였기에 우리는 그날의 매질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어린 제 머릿속은 온통 다락방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어머니는 꽁꽁 숨겨두고 보여주지 않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요. 분명히 꿀단지가 있을 거야. 할머니 몰래 숨겨둔 곶감 상자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아버지가 주고 간 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부엌 솥뚜껑부터 열어보는 게 일과였지만 늘 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룽지 긁은 자국만 선명한 무쇠솥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 방에 들어와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굳게 닫힌 다락방 문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치는데 저 위에는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어머니의 밤중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식구들이 다 잠들었다고 생각되는 깊은 밤이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부스럭거리는 옷자락 소리, 성냥을 그어 호롱불을 켜는 소리, 그리고 삐걱거리는 나무 사다리를 놓는 소리. 이윽고 들려오는 철커덕하는 금속성 소리. 자물쇠가 열리는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락방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하시는 듯 부스럭거리다가 다시 나오셔서 문을 잠그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어머니에게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묵은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소한 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눕지 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깊고 긴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휴.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무겁고 처연하던지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엄마 혼자 맛있는 걸 드시고 오는구나. 우리한테는 보리죽만 주면서 엄마는 밤마다 저 위에서 쌀밥이라도 지어 먹나 보다. 그런 오해는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 머리에서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하며 숟가락을 놓으실 때도 저는 그게 자식을 위한 희생인 줄 모르고 밤에 다락에서 뭘 드셨으니 배가 안 고프시겠지 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참으로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었지요. 배고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며칠째 눅눅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지요. 어머니가 읍내 장에 삭바느질한 옷감을 가져다 주러 가신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할머니는 경로당에 가셨고 동생들은 개울가에 가재를 잡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루에 누워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안방 문지방 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아마 옷매무새를 다듬으시다가 끈이 풀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없이 나가셨으면 이 귀한 걸 흘리고 가셨을까.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저는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열면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을 텐데. 하지만 너무 궁금해.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보고 싶어. 공포와 호기심이 제 머릿속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가 결국 호기심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낡은 나무 의자를 낑낑대며 끌고 왔습니다. 사다리는 어머니가 헛간 깊숙이 치워두셨기에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안방 윗목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책 몇 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높이. 다락방 문고리가 바로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맞췄습니다. 발그락 발그락.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구멍을 찾기도 힘들더군요. 겨우 열쇠를 꽂고 오른쪽으로 돌리자 철컥.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면 됩니다. 이 문만 열면 어머니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배불려줄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다락방 특유의 덥고 퀴퀴한 공기가 확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어둠이 내려앉은 다락방 안쪽을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이하고도 서늘한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다락방 안은 생각보다 훨씬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낮인데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침침했고 한여름의 열기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 찜통처럼 후끈거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묵은 먼지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다락방의 풍경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는 쥐가 갉아먹은 낡은 병풍이 처박혀 있었고 아버지가 결혼할 때 해오셨다는 지금은 다리가 부러진 자개상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몰락해버린 우리 집안 꼴을 보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저는 두리번거리며 어머니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제 상상 속의 다락방은 알록달록한 사탕 깡통과 달콤한 꿀단지가 가득한 보물 창고였지만 현실은 그저 잡동사니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다락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물건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성인 남자 허리춤만 한 크기의 검은색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는 것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아주 귀하게 관리된 티가 역력했습니다. 마치 그 항아리 혼자만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기이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저거구나. 엄마가 밤마다 들여다보던 게 바로 저거였어. 직감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비밀, 어머니의 보물, 그리고 나의 배고픔을 달래줄 무언가가 저 안에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 널빤지가 삐그덕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눈앞에 보물을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묵직한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두 손으로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날까? 아니면 고소한 냄새가 날까? 코를 벌름거리며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탈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제가 기대했던 알록달록한 사탕도 끈적하고 달콤한 꿀도 곶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하얀 쌀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기껏해야 서너 돛박이나 될까 싶은 양의 쌀이 항아리 바닥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간 맥이 탁 풀리더군요. 겨우 이거였나? 고작 쌀 몇 줌 숨겨두려고 그렇게 유난을 떠신 건가? 우리 집 부엌 쌀독이 비어있을 때가 많았으니 귀한 건 맞지만 그래도 금은 보화를 기대했던 어린아이의 욕심에는 너무나 초라한 보물이었습니다. 에이 시시해. 엄마는 참 욕심쟁이야. 이거 가지고 밥해 먹으면 우리 식구 한 끼는 배불리 먹을 텐데. 저는 투덜거리며 쌀을 한 줌 쥐어볼까 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생쌀이라도 한 움큼 입에 털어넣고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배고픔이 좀 가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쌀에 닿기 직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촥 뒤로 뺐습니다. 등골을 타고 섬뜩한 냉기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쌀의 표면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쌀독에 쌀을 담아두면 윗부분이 봉긋하거나 쌀알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항아리 속의 쌀은 마치 미장이가 시멘트 바닥을 매끄럽게 발라놓은 것처럼 표면이 자로 잰 듯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쌀 위 한가운데에 선명한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5 손가락을 쫙 펼쳐서 온 체중을 실어 꾹 눌러 찍은 깊고 거대한 손바닥 자국.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 어머니의 손. 모양 그대로 쌀 위에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자국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알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쳐놓은 끔찍하고도 정교한 덫이자 봉인이었습니다. 봤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이 쌀을 건드리면 나는 귀신같이 알아낼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매일 밤 다락방에 올라오셨는지. 어머니는 쌀을 드시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쌀을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당신의 손도장을 꾹 찍어 놓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다시 올라와 그 손자국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쌀의 높이가 어제와 똑같은지 확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굶주린 자식들을 감시하는 어머니의 그 치밀함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쌀을 한 줌이라도 쥐었다면 저 평평한 표면이 망가지고 손자국이 흐트러졌겠지요. 제가 아무리 다시 평평하게 만든다고 해도 어머니가 찍어 놓은 저 완벽한 손자국의 깊이와 압력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단박에 아셨겠지요.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을. 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매를 맞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쌀 한 줌조차 목숨 걸고 지키려는 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도끼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 쌀이 도대체 뭐길래. 저게 뭐라고 엄마는 매일 밤 저 차가운 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듯 도장을 찍는 걸까. 그 손자국에서는 슬픔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 냄새가 났고 피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남긴 일종의 처절한 혈서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 쌀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 따위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성스러운 봉인을 깨뜨렸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저 손자국을 망가뜨리면 어머니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아이처럼 저는 죄책감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락방 문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구멍에 끼우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자를 치우고 책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열쇠 꾸러미를 아까 그 문지방 자리에 어머니가 떨어뜨린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매미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제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얀 쌀 위에 깊게 패인 5손가락의 자국. 그것이 제 가슴에도 쿵 하고 찍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기되어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니 문지방에 놓인 열쇠를 집어드셨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열쇠를 허리춤에 다시 매달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 무심한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쇠 받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집 잘 보고 있었냐? 칭찬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쌀을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열쇠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딸 명자가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그 비밀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밥상에서 저는 밥알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주신 멀건 시래기 국에서 아까 본 그 쌀독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다락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실 때면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쌀독 뚜껑을 열고 당신의 손을 쌀 위에 얹어 오늘도 무사하구나. 오늘도 우리 식구 굶어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며 꾹꾹 눌러 담는 그 소리 없는 절규가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 다락방 쌀독 속에 찍힌 어머니의 손자국이라는 사실을요. 그 손자국 하나가 기울어가는 우리 집 기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진짜 의미를, 그 쌀이 왜 그렇게 돌덩이처럼 굳을 때까지 남아있어야만 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건 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야속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가난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젊음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속절없이 바스러지더군요. 우리 삼남매는 콩나물 자라듯 쑥쑥 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그 억척스러움 덕분에 우리 가족은 굶어 죽지 않았고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학교 문턱을 넘나들며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넘어 도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동생들도 제 몫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살림살이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개량하고 마당에 펌프를 놓고 부엌에는 연탄 아궁이를 들여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리밥에 무청 시래기만 넣어 끓인 죽을 먹지 않아도 되었지요.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는 날이 늘어났고 명절이면 고기 산적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아질수록 어머니는 이상하게 더 작아지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치러야 할 전쟁을 다 끝낸 장수처럼 갑옷을 벗자마자 급격히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땅과 더 가까워졌고 그 쩌렁쩌렁하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쇠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다락방을 지키는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빠진 늙은이일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락방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순이 넘어서도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겨워 하시면서도 밤만 되면 기어이 사다리를 놓고 다락방에 올라가려 하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사다리 첫 칸을 딛기도 힘들어 하시면서 말입니다.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쌀독에 쥐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쌀이 넘쳐나잖아. 젓간 묵은 쌀 그냥 버리자고. 우리는 늙은 어머니가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락문에 손이라도 대려고 하면 어머니는 죽기 살기로 막아서셨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악을 쓰셨지요. 그 서슬 퍼런 눈빛만은 젊은 시절 우리를 감시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 노인네 낙이 저거 하나뿐인가 보다 하고 방치해버렸지요. 어머니에게 그 다락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역이었고 우리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칼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 수도가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치셨고 그 길로 자리에 눕게 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성 폐렴까지 겹쳐 어머니는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는 말씀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가끔 쉰 목소리로 다락, 다락 하고 웅얼거리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몸이 이 지경이 되셨는데도 그놈의 욕심을 못 버리시는구나. 아직도 저 위에 숨겨둔 꿀단지 걱정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 이마를 닦아드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다락에 아무도 안 들어가. 걱정 말고 잠이나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우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바로 안방 윗목 천장에 붙어있는 다락방 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을 달싹거리셨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당신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다락방을 뒤로하고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우리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며 손때 묻은 물건들을 태우다가 마지막으로 그 다락방을 열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동생이 사다리를 가져왔고 제가 어머니의 베개 밑에서 찾아낸 열쇠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 손에 쥐어진 그 열쇠. 어린 시절 몰래 훔쳐서 쥐었을 때의 그 서늘한 감촉이 되살아나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때는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매캐한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고여 썩어버린 듯한 냄새였습니다. 동생이 먼저 올라가고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안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리 부러진 자개상, 쥐가 파먹은 병풍.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검은 옹기. 항아리가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열어볼까?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뚜껑을 잡고 힘을 주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매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쌀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얀 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부터 있었을지도 모를 그 쌀은 세월의 습기를 머금고 썩고 굳어져서 시커멓고 누런 곰팡이 꽃이 핀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썩어버린 쌀 덩어리 위에 남아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쌀은 썩어 문드러졌을지언정 그 위에 찍힌 손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아니 당신의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밤 올라와 꾹꾹 눌러 찍었을 그 5 손가락의 자국. 그것은 쌀이 아니라 화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념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절한 화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자국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저를 노려보는 듯 했던 그 손자국. 그때는 그게 저를 감시하는 눈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쌀을 훔쳐갈까봐 의심하는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쌀을 드시려고 남겨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쌀은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 쌀은 어머니의 공포이자 동시에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부적이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도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그래도 내 다락방에는 쌀이 있다. 아직 쌀독 바닥을 긁지 않았다. 이 사실 하나로 어머니는 그 벼랑 끝 같은 삶을 버티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도, 당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플 때도
어머니는 차라리 굶을지언정. 그 마지막 쌀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쌀을 파먹는 순간 당신이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 우리 집안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손자국은 감시의 눈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발 이 쌀만은 먹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비상식량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밤 차가운 쌀 아래 손을 대고 어머니는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동생이 항아리를 들어 엎자 딱딱하게 굳은 쌀 덩어리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깨지면서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그 종이들을 펼쳐보니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빈문서, 집문서, 그리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온 개근 상장과 우등 상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동생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쌀독 깊은 곳에 쌀만 묻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과 서름, 그리고 자식들이 가져다준 희망과 자랑스러움을 그 쌀 속에 함께 버무려 묻어두고 매일 밤 당신의 손자국으로 꾹꾹 눌러 봉인하며 삭히고 또 삭히셨던 겁니다. 그 쌀독은 어머니의 가슴속이자 어머니의 일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곰팡이 핀 쌀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그 덩어리가 꼭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발 뒤꿈치 같아서 으스러지도록 가슴에 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이 미련한 엄마야. 이게 뭐라고? 밥이라도 한 끼 배불리 해드시고 가시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어? 엄마. 다락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제 눈물 콧물과 섞여 범벅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다락방 안은 어머니의 그 뜨겁고도 지독한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노련한 고기잡이는 고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도 강가에 서 있는 갈대는 절대 꺾지 않는다. 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했습니다. 당장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 칠자리에 방해되는 갈대숲을 베어버리고 물풀을 걷어내야 시원하게 잡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습니다. 갈대는 물고기들의 집입니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거친 물살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지요. 당장 눈앞에 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그 갈대숲을 다 베어버리면 결국 물고기들은 더 이상 그 강에 살지 않게 됩니다.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현명한 어부는 당장 배가 고파도 내일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갈대숲만큼은 지켜주는 법입니다. 어머니에게 그 다락방 쌀독은 바로 꺾으면 안 되는 갈대였습니다. 남편은 떠나고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새끼들은 배고프다고 제비처럼 입을 벌려대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선 어머니라고 왜 그 쌀을 꺼내 밥을 해먹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장 배고파 우는 자식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물려주고 싶은 게 어미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 쌀독을 비우는 순간, 그 쌀을 파먹어버리는 순간 우리 가족이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쌀독은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기둥이었고 어머니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붙들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의 배가 등가죽에 붙을지언정 우리 삼남매가 영양실조로 볏짚처럼 쓰러질지언정 그 쌀독이라는 갈대숲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셨던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를 살려낸 지독하고도 위대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썩어버린 쌀 덩어리를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살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양지 바른 선산, 어머니 무덤가에 구덩이를 파고 그 쌀 덩어리를 고이 묻어드렸습니다. 평생 쌀 한 톨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고 지키기만 하셨던 우리 어머니,
죽어서라도 쌀 걱정 없이 배부르게 주무시라고요.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겨울 바람에 마른 갈대들이 사악, 사악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꼭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 같아서 저는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제 밥그릇을 내려다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이제 저는 돈 걱정 없이 쌀을 사고 남은 밥을 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는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밥을 남기지 못합니다. 숟가락으로 밥그릇 바닥을 싹싹 긁어먹는 습관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다 어머니의 눈물 같고 그 다락방 쌀독 속에 박혀있던 어머니의 손자국 같아서 차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 손녀가 놀러와서 밥 투정을 하면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칩니다. 이 쌀이 어떤 쌀인 줄 아느냐? 농부의 피땀이. 아니, 내 증조 할머니의 목숨이 들어간 쌀이다. 손녀는 할머니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하고 입을 삐죽거리지만 언젠가 그 아이도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풍요로움이 앞선 세대 누군가가 피눈물 흘리며 지켜낸 갈대숲 덕분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꺾지 않고 지켜낸 갈대밭에서 자라난 물고기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당신의 배를 골아가며 당신의 자존심을 꺾어가며 마지막까지 지켜내려 했던 그 무엇 덕분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다락방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남몰래 열어보며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만의 쌀독이 있으신가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혹은 가슴 깊이 묻어둔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요.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디 그 갈대를 꺾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하나만은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비가 좀 그치려나 봅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줌 비추는 걸 보니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웃고 계신가 봅니다. 오늘 밤 꿈에는 어머니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춥고 어두운 다락방 말고 꽃 피고 새 우는 따뜻한 기와집 대청마루에서 제가 지어드린 따뜻한 고봉밥 한 그릇 앞에 놓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어려서 엄마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도망가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셔서 그 쌀독에 손자국 꾹꾹 눌러가며 우리 집 기둥 붙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발 가난한 집 며느리로 오지 마시고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맛있는 거 실컷 드시고 예쁜 옷 실컷 입고 그렇게 사세요. 제가 그때는 어머니의 든든한 오빠가 되어서 아무 걱정 없이 업어 키워드릴게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나의 어머니.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밥 한 끼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자 할머니의 빗소리 같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